저희 김현준 대표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질문을 위주로 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된 것이다. 또는 코리아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는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이준요한입니다. 지난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고 저희도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고 그 중에서는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여기 나와주신 저희 김현준 대표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절대 질문에 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들 위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요리조리 여지껏 하듯이 빠져나가셔도 되는데 다만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것을 예측하거나 예단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이유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 좋으시고 본인한테도 그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싸가지 없이 하지 말고 라는 얘기죠? 아니, 회사 채널이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크게 작년 시장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 전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올해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산업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급등세가 과열이라고 보시나요? 말을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요. 약간 과열이라고 보고요. 높아심을 말씀드리자면, 과열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대비 좀 많이 올라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작년에 지수 상승을 이끈 게 유동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학개미의 힘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큰 일조를 하셨지만 저는 크게 보면 유동성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유동성을 조금 더 짚어보면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급락이 있었고 그 급락을 경기 회복으로 가져오려고 각국 정부가 돈을 수년 만에 상당히 풀었고 그 푼 것이 일부 선별적인 코로나가 좀 극복될 수 있는 국가 또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들의 돈이 들어가면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고 다행인 것은 그 방역을 잘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때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 플랫폼, 컨텐츠 이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형주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동학개미분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 주식을 접하셨더라도 수익을 내기 쉬웠던 그런 장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두루 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던 것 같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더 똑똑해졌다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똑똑해졌죠. 네. 하지만 그게 과거에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네. 주식은 그냥 차트 보고 하는 거, 소문 듣고 사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편견들에서 벗어난 수준에 불과하고 네.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어떤 주식, 어떤 기업이 돈을 벌겠구나라고 해서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발굴했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또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숫자로 연결시키는 일들은 제가 만나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 현저히 부족한 실력을 갖고 있고요. 돈을 번 거는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거의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때도 뒷테이블에서도 주식 얘기를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주식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카카오톡 창에서도 주식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지위, 정보 이런 걸 독점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제가 잘난 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 불편하고 또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아니라 다른 이제 경제 인플루언서, 유튜버 분들 또는 이제 저명한 투자자들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에 가끔 이제 분개하고 있고요. 큰 분노가 됐겠죠. 그리고 주변에도 주식 본인이 잘한다라고 자랑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막 특정 종목 또는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아니면 자기 본인 MTS, HTS 스크린샷을 저한테 보내면서까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보다 제가 수익률이 낮을 때 엄청난 짜증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이랑 기관이랑 그렇다면 개인이 더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관이 항상 더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는 결코 기관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기관의 먹잇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다가 지난해에 좋은 수익을 내시면서 이제 개미의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믿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이 과열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관을 이길 수 있나 이런 질문이라던가 이런 생각을 의문으로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관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말씀은 제가 곳곳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 기관, 외국인 이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개인도 수많은 투자자들의 합을 개인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수백 종류의 기관 투자자들의 합을 기관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했을 때 외국인으로 통칭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면 어떻고 외국인이면 어떻다, 뭐 개미는 진다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기관이나 뭐 외국인 기관보다도 훨씬 준수한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꽤라는 게 제 손에 충분히 꼽고 만나려면 여러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비율적으로는 아마 뭐 0.1%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개인을 하나로 그렇게 다시 묶어서 생각한다면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개인인데 그거 하나로 합치면
당연히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경력도 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꼭 그 모든 개인의 총합과 같이 주식 수익률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점 실망하실 필요가 없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서 힘이 센 것,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그들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개미들이 하면 아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특정한 뭐 스킬 또는 정보 뭐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다루는 돈이 훨씬 더 크고 그분들은 한 호가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 때는 말하면 시원하게 사고 팔 때는 아닌갑다 싶으면 그냥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빠른 것이지, 그래서 주가를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내릴 수 있는 거이고, 개인분들은 기대 수익률은 막 높으면서 하나하나 내 소중한 돈을 막 10원 아까워가지고 못 사고 못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10원 아끼려다가 상한가 못 먹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개인분들이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수급에서 밀린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개인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뜻일 거고, 그것을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는 크게 없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코스피,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작년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다른 시장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코스피가 특별히 더 빠르게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코스피가 이제 대한민국 시장인데,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방역이 상당히 잘 된 국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뭐 수백 명씩 나오는 확진자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뭐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국, 유럽보다 훨씬 적고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은 풀었고 그 돈은 그 국가에서 머무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돈의 흐름이고, 그분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은 생겼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는 쉬운 말로 락다운 돼가지고 어디 나가서 물건도 못 사고 경제가 마비됐단 말이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좀 괜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 오르기 전에 중국이 한번 먼저 올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요.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를 먼저 걸리고 먼저 회복했죠. 그래서 중국 주가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다 올라나서 이제 평안한 숫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가볼까 쭉 보다가 얘네들 괜찮네 한 곳이 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동학개미분들이 받쳐준 그 유동성까지 포함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방역 효과가 미미한 나라라든가 아니면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덜 오른 국가, 선진국 시장이나 미국에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그런 자금들이 다시 빠질 수도 있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좋을 것 같을 때, 좋기 전에 올랐다가 좋고 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안 좋아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만약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세가 아니라 거의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지금 위험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곳, 말하자면 미국, 유럽 이런 쪽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무서워 보이지만 리스크가 더 낮은 국가죠. 그러면은 지금 두루 방역의 효과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부분적으로는 그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된 것이다. 또는
코리아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전회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여기 돈 투자해놨는데 전쟁 터지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지금 바나나우유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든지 매크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품목이죠. 근데 이것을 만드는, 예를 들면 화학 알갱이로 이거 만들었는데, 그 화학 알갱이를 파는 곳이라고 한다면 별다른 차별점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가 만들든 B라는 회사가 만들든 그 화학 제품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바나나맛 우유는 빙그레 제품이 아니면 사실은 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을 전체로 보면 그런 산업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든 간에 싼 값에 안전하게만 실으면 되는 거고, 반도체를 꼭 삼성전자 걸, 하이닉스 걸 써야지만 이 스마트폰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무차별한 제품들이고, 또는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원래 일본 거를 다 뺏어 와가지고 산업이 성장했듯이 중국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걸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산업 구조가 좀 고착화되어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중국이라든지 미국 수출로만 먹고 사니까 뭔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예전에 사드 문제 터졌을 때, 미중 무역 분쟁 터졌을 때 상당한 긴장 관계가 조성되듯이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재벌 집중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중간에서 빼먹는다든지 본인들이 뭔가 양극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한국 시장은 좀 불투명해 보여,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역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지배구조 또는 산업 구조,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국이 뭔가 잘한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위상이 올라간 건 사실일 거예요, 일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 회수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요새 논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는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봐요.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전으로 넘어가면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동학개미분들께서 훌륭한 일을 해내셨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게 성장성과 지속성이 훌륭하게 유지될 때, 그런 것들이 주주들한테 넘어올 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데, 공매도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들어가면, 공매도가 없으니까 주가가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공매도가 없냐? 다른 나라는 원래 있었어요. 또는 우리나라 공매도가 옛날부터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공매도를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매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좀 비논리적인 그런 접근은 사실은 좀 군중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휩쓸리다가는 스마트한 개미가 못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서 지금은 운으로 돈을 벌었지만 앞으로 공매도가 생기든 양도소득세가 생기든 코로나 K방역이 끝나건 어쩌건 간에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스킬을 장착을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지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건 없건 저희 회사처럼 항상 돈을 벌어낼 수 있습니다.